부부싸움 중에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 일방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죽인 죽였다면? 거냐, 어유 심각하죠. 다툼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발생한 사고냐. 처벌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6번 이상을 지금 재판을 한 사건인 거. 이제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판단이 엇갈렸을까? 야, 이 사건 복잡하네.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네. 준비해 온 건데 네. 고의적 살인이냐 우발적 사고냐 네.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맞아요. 이게 고의적으로 죽인 거냐 네. 이거 어떻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냐 네.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과실 치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니까 굉장히 이건 처벌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그거 구분법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 이 사건이 이제 1999년도에 이제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 일방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우자의 사망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죽인 죽였다면? 거냐, 어유 심각하죠. 아니면 이제 다툼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발생한 사고냐, 이거를 두고서 판단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거 많이 없는 거 아시죠? 파기환송인데 재파기환송 사건이에요. 파기환송이 또 재파기환송이 됐어.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난해했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1심, 2심, 3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한다라고 하면 이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은 네 번. 4번. 그걸 또 다시 재파기환송해 5번.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거의 풀로 채운다라고 하면 5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번째 가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또 고등법원에서 또 이제 그 상고를 또 해가지고 5번째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되는데 이 사건은 이 5번째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이거 다시 해봐 또. 그래서 최소 6번 이상을 지금 재판을 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이제 1심에서 결정, 2심에서 끝났어. 이거에서 대법원을 올렸더니 대법원에서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고등법원으로 바꾸 했어. 4번째 고등법원에서 이제 결정 다시 또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했더니 또 대법원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더 해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5번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지방법원에서 유죄가 났어요. 유죄. 네, 그리고 2심 고등법원에서 또 유죄가 났어요. 유죄. 근데 이제 3심 대법원에서 거기서 유죄 났으면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건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간 거지. 그래서 4심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내렸어요. 역시 해보니까 유죄 맞아요. 그러고 이제 올렸어. 그래서 5심 대법원에 갔는데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심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갔죠. 그래 이제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중요하네. 예, 이제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판단이 엇갈렸을까? 야, 이 사건 복잡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같이 보면서 이 사건의 진짜 진상은 뭘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사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진 않거든요. 이제 보면은 가해자랑 피해자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예. 근데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부부 싸움을 한대요. 그런데 그 싸움의 좀 수준이 좀 심하게. 크구만. 예, 자주. 이른바 얘기하는 대판 싸우는 거. 대판 싸우는 거를. 근데 그걸 자주 싸우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 부부가 이제 갈비집을 운영을 한대요. 같이. 예. 근데 이 식당 안에 이제 내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건 1999년 3월 12일이었어요. 새벽 1시 20분경에 이 갈비집 내실에서 부부싸움이 발생을 한 거예요. 평상시처럼 한 거지 이제.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사망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요. 왼쪽 가슴? 예. 칼에 한 번 찔려서 심장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해요. 왼쪽 심장 있는 쪽을 제대로 그냥 꽂혀버렸구나. 예,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칼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 출입구 쪽에 이제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칼이 식당이니까. 그걸 들어서 찔러버린 거구나.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제 가해자가 격분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내실 출입문 쪽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갖고 와서 와서 찔렀다. 의도적으로 찌른 거다. 가지고 왔으면 이게 그죠. 계획살인 아닌가요?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뭐라고 변소하냐고요. 뭐라고?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변소를 하냐면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극구 부인을 했어요. 내가 아니다. 죽인 게 아니다. 이제 심지어는 교수님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얼떨결에 찔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찔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즉 그럼 뭐야? 피해자가 혼자서 난리치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야? 스스로 칼에 찔려서 사망을 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찌른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 본인 사망한 본인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 찌른 건데 근데 나는 그 배우자가 자기를 찌른 게 욱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찌른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실수로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건지도 나는 모르겠다. 오. 피해자가 칼에 찔린 장면 자체를 나 못 봐갖고 아예 보지도 모른다. 못했다? 보지도 예.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칼에 찔렸는지를 아예 모르겠다. 호호호. 근데 여하간 내가 찌르진 않았다. 그 얘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막 되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그날 있었던 상황을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봐야 재현을 되겠죠. 해보면 되잖아. 예, 재현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 가해자는 지금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피해자가요. 자주 저거 싸운다 했잖아요. 부부싸움.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평소에도 칼을 드는 경우가 많았대요. 툭하면 칼 드는구만. 피해자가 칼을 든대요. 예. 이 사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피해자가 남자예요? 그 부분 제가 뒤에 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평소에도 하여튼 싸우다 보면 칼을 집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예. 그때도 또 그랬다. 예.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이 가해자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이랑 지금 같이 있어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리를 피하려고 했대요. 아이 비껴버리려고. 예, 에휴 상종 말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는데 그때 피해자가 그 방문 도마 위에 있는 칼을 집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마주친 거네.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마주보는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 이제 헷갈리실까봐 제가 오늘 소폼을 준비했어요, 교수님. 피해자가 이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이제 자기죠, 가해자죠. 가해자 어깨를 딱 잡았어요. 이렇게 들고 칼 들고 딱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잡았어. 이제 뭐 어깨가 잡혔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 나가려고 하니까 잡아 끌 거 아니에요. 자기 쪽으로 잡아 끄니까 피해자 본인은 뒷걸음질을 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예. 버텼다는 거지. 예. 이게 상대방 딱 잡고서 뒤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가 피해자가 뒤에 있던 책상에 부딪혔대요. 내가 탁 부딪혔구나. 뒤로 잡아 끌다가. 이렇게 잡고 칼 들고 이렇게 잡아 끌다 뒤에 탁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주춤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제 가해자가 이거 잡혀 있잖아요. 어깨가 잡혀 있잖아요. 이거 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잡힌 그 오른쪽 어깨를 탁 친 거죠. 예, 탁 치면서 그 피해자 오른손에 지금 칼이 들려 있잖아요. 칼을 탁 뺏었대요. 위험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피해자가 막 안 줘, 막 나 이거 칼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난동을 피우지 않았대요. 힘을 주거나 저항하지는 않았고 순순히 칼을 내어주더래요. 예. 그래서 이 칼을 이제 건네 받았잖아요, 가해자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도마 위에다가 놓고 딱 되돌아오는 순간에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스르르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찔렸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탁 뒤로 이걸 잡고 어깨를 잡고 칼을 들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다가 탁 부딪힐 때 이게 이렇게 찔렸다는 얘기인가? 그 이제 요런 상황인 건데 이제 가해자 본인은 내가 칼로 찌른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칼을 빼앗았잖아요, 지금. 칼 빼앗았을 때 실랑이도 없었다. 이 칼 자연스럽게 줬다며. 그죠. 칼 들고 막 옥신각신했으면 이 과정에서 뭐 다쳤을 수도 있는데 실랑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칼로 찔린 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찔린 거야? 언제 어떻게 칼에 찔린지 나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스스로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이제 어깨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뒷걸음 이제 그 피해자가 어깨를 붙잡고 이제 뒷걸음을 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은 아니죠. 그때부터 이 손으로 손탁 뿌리쳤을 때 그 사이에 아마 칼에 찔리지 않았을까? 나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보지는 못했다는 거 아니야? 예. 이호 주장인 거예요. 와 애매하다 이거. 자,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해자도 또 인정하는 사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 두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지. 없었죠. 제3자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칼로 찌른 건 하여간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고건 뭐 예, 예. 고의로 찔렀건. 둘 중 하나가 찌른 거예요.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으로 그렇지. 즉사를 했죠. 물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사망을 한 거고. 피해자 외상을 좀 보자고요. 자, 왼쪽 가슴에 길이 2.5, 그다음에 깊이 15. 엄청 많이 찔린. 엄청 깊게 이제 찔린 건데, 근데 교수님 칼날의 방향이요. 자, 우리가 이제 칼로 찔렸다라고 하면 이제 칼 날의 방향이 있잖아요. 이 날의 방향이 피해자 몸에 어디였냐라고 하면 몸 바깥쪽. 이게 이 칼날이 이 안쪽으로가 아니고 밖으로.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칼날의 방향이요, 교수님.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수평. 누웠네 칼을. 예, 칼날이 몸 밖으로 바깥쪽으로 갔으니까 해가지고 수평이지, 누워서 맞아. 수평이 맞지. 요렇게 찔린 형태라는 거예요. 왼쪽 가슴이. 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15cm면 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좌우로. 근데 그러지 않고 곧바로 일직선으로 쭉 그냥 들어간 수평으로 상태. 반드시 찔렸다는 거냐? 반드시 뒤까지 이제 향하는 형태. 그리고 근데 심지어는 그냥 직사해버렸구나. 교수님, 심지어는 칼이 또 고 반듯하게 들어갔다가 반듯하게 나왔어요. 빠져나왔어. 뽑은 것도 반드시 쏙 뽑았다. 네, 반드시 쏙 뽑은 거예요. 네, 이거 말고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다른 손상은 없어요. 주저음도 없고 방어음도 없어요. 네.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방어원이 없으면. 자, 상처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해자가 인정하는 사실은 뭐냐라고 하면 피해자가 칼 들고 위협을 할 때 두 사람은 딱 이렇게 마주선 상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 칼을 잡은 모양이에요, 교수님. 우리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잡는데 요 당시에는 요렇게 잡았대요. 피해자가 칼을 새끼손가락이 칼 쪽으로, 닿게. 그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이 거기 닿게 이렇게 그렇게. 요렇게 우리 진짜 막 잡았더니. 척키가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은 상태였대요. 자, 여기까지는 가해자도 인정을 해요. 자, 1심과 2심의 판단은 살인의 유죄, 살인죄의 혐의를 인정을 해서 유죄다. 왜 유죄예요? 이제 근거를 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자살한 것은 아니다. 자살 의도는 없었으니까.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은 배제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말하기를요. 피해자가 우리 저기 배우자는 자살할 사람 아니에요. 자살할 이유도 없어요. 라고 가해자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주저흔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살하려면 주저흔 반드시 있어요. 예, 심지어 이 15cm가 이렇게나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옷 이 당시에 이제 오리털 조끼에 남방에 티셔츠 입었는데 그냥 그 모든 옷에 똑같이 그럼 옷을 뚫고 들어간 거네? 네. 이게 이제 자살하는 사람은 망설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옷 하나는 벗겨져 갖고 하나에는 뭐 자살하는 사람이 오리털 파카 입은 상태에서 안 찔러요. 그렇죠. 걷어요. 이렇게 반드시. 좀 걷거나 이렇게 제끼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자살은 절대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칼자국이 있으니까 이제 아니다, 자살은 아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뭐를 쟁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두 사람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됐는지. 사고. 근데 이것도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찔렀으면 가해자는 무죄죠. 완전 무죄지.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사고로 찔렀는데 가해자가 실수로 찔렀다라고 하면 과실치사죠. 살인은 고의는 없고. 자, 혹은 가해자가 죽이려는 의도로 칼로 찔렀는지. 그건 살인이지. 그건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능성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판단을 보자고요. 일단 피해자가 본인을 실수로 찔렀을 가능성. 이러면 이제 가해자랑은 무관한 거죠. 완전히 무죄죠. 근데 1, 2심은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봤죠. 자, 근거는 뭐냐. 사고로 칼에 찔릴 만한 상황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그 가해자가 얘기했잖아요. 뒷걸음질 쳐서 책상에 턱 할 때부터 그다음에 자기가 칼을 빼앗았던 그 상간에 지금 뭔가 찔렸다라는 건데 자 볼까요? 그러면 그럴 만한 상황은 뒷걸음질 치다가 책상에 부딪혀서 꽝 혹은 책상 아니더라도 다른 물체에 뭐가 부딪혀서 휘청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 뒤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뿌리치고 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 할 때 발생하는 경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교수님 이 과정에서 요 우리가 지금 상정한 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요 가능성이 있는 요런 상황에서 피해자한테 자창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칼날의 방향이요. 이렇게 줬잖아. 자, 이 칼날이 아까 지금 피해자는 몸 바깥쪽으로 갔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자창이 생기려면은 칼날의 방향이 몸 안쪽으로 향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이쪽 손으로 들었으니까. 예. 왜냐하면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아니면 턱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 왼쪽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찔려야지 맞지. 이렇게 찔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찔리지. 맞아요. 그러면 날이 안쪽으로 와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격하다가 어쨌든 왼쪽으로 튕겨서 탁 했다면 이렇게 이 날이 밖으로 못 수는 나가지. 이렇게 없잖아요. 찔려야지 맞지. 네. 맞아, 그건 맞지.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수평이 되기도 어렵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예, 수평으로 되게 이렇게 뭐 어찌다가 으악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찔릴 이렇게 수 찔릴 있고 수도 있고, 딴 이렇게도 데도 찔릴 찔릴 수 수 있고 딴 데 찔릴 수도 있고. 근데 요 칼날이 반드시 들어왔다. 수평으로 반드시 들어왔다가 반드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고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를 찌른 것은 아니다. 안 맞는다. 그러면 아까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스스로 찌른 것도 아니다. 자살할래도 이렇게 들은 사람이 찔렀으면 이렇게 되지. 이 날이 안쪽으로 오지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바꿨나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찔렀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성을 다 배제하면 결국은 찌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즉 남은 가능성은 찌른 사람은 가해자밖에 없다. 그 현장에 너밖에 없으니까. 그럼 최소 과실치사나 살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찔린 부위가 이 가슴, 심장은 한 방에 찔른 거를 보면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다. 그 1심이에요? 1심, 2심 다 동일해요. 즉 최종적으로 살인을 인정을 한 거죠. 급소를 한 방 콱 찍었다니. 예. 이러려면 이게 뭐 다른 부위를 팔 이런 데 찌른 것도 아니고 이 가슴을 아주 그냥 15cm나 푹 들어가게 찔렀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깊이도 찔렀어. 예, 죽일 의도로 찔른 거라 고의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과실치사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수님 가해자가 범행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검찰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경찰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부 자백 취지의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지금 뭐냐라고 보면 우리 이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 신문조서 내용 중에 일부 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검증조서에서요. 그 재연을 하지. 가해자가 순순히 자기가 찔른 것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또 기재된 이제 조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교수님. 뭐였냐면 사건 직후에 이제 병원으로 일단 피해자가 후송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부부의 지인 3명이 병원에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대? 근데 이 가해자가 지인 2번 지인한테 제가 죽였어요, 형님. 아, 그러면 지가 자백을 한 거네. 이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지인 1, 3이 그걸 옆에서 들었대요, 같이. 그럼 다 들었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다 이 지인들이 막 그 검찰에서 조사도 진술도 하고 1심에서 증언도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교수님 지인 1이요. 그 이 가해자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같이 갔대요. 같이 갔는 동행을 했는데 이제 경찰관이 추궁을 하니까 이 가해자가 그 머리를 탁 떨구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내가 봤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네. 그 옆에 참여인으로 같이 같이 갔다가 그 경찰에서 자백하는 걸 봤다는 거네. 네, 제가 죽였어요라고 말하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슈도 그럼 1, 있었거든요. 2심이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이제 들어가지고 1심과 2심에서는 살인이 유죄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3심으로 갔어. 자, 근데 3심으로 가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달라지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럼 일단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백 취지의 반응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 3심은 뭐라고 이제 판단을 했냐면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인 1 그러니까 첫 경찰 조사에 자백하는 거 본 사람. 네, 본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진술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이제 조사 받았단 말이에요. 진술. 그다음에 아까 왜 경찰 그 기록이죠. 피신 조서랑 검증 조서.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지금 증거 자료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판에 들어서 피고인이 이거를 부인한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지니까 일단 이건 날아가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인 2가 병원에서 들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죽였어요 형님 그거. 제가 죽였어요 형님. 이라는 그 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도 없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갖고 믿을 만한 진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갖고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대법원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어떤 언행의 습관이라든지 나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죽였어요 한 게 나랑 싸우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 소리거든. 맞아요. 다투다 보면 그 결국은 내가 싸우는 바람에 이 사람 죽었어요.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도의적으로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 그 말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게 문제야. 맞아요. 그래서 이 내가 죽였어요 형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정말로 범죄적으로 살인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라고 꼭 볼 수, 그거보다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으로 이 부부 사이잖아요. 내 탓이오 하는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 소리일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지금 내포한 어떤 회한적인 의미의 독백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말의 언행상 더 부합할 수도 있다. 일단 이 사람이 부인하는 이상은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좀 답답해지네. 자백 취지의 반응은 이게 사실은 공소사실, 즉 살인 혐의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백했던 거 경찰에서 했던 거 다 부인해 버리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된다. 즉 간접 증거로 이제 그 특히 이런 중죄를 판단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추단이 됐을 때에만 유죄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즉 이 사건에서는 뭐냐? 피해자가 자살했거나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실수로 찔러가지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 예, 그래야지 이 가해자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심이 1, 2심에서 자살 가능성 배제한 거는 우리도 수긍.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자살은 아닌 거 맞는 것 같아. 그건 합리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런데 피해자가 본인의 실수로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우발적 사고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네. 더 자살은 니들이 배제한 거 맞아. 예. 자살은 가능성이 없어. 예. 그런데 우발적인 사고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거를 니들이 아예 염두에 안 뒀어. 그건 잘못한 거야. 그 소리네. 맞아요. 사실 1, 2심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실수로 찔렀다 그러면 칼날이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가야지. 이렇게 안으로 가야 되는데 밖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실수로 찔렀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 건데 이 3심에서는 그 판단이 충분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자가 본인을 스스로 실수로 찔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3심은 뭐라고 봤느냐. 그 가능성을 배제했던 2심, 원심에 지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근거가 있어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갔어야지 맞다. 이게 반드시 안쪽으로 갔어야 맞다라는 그 논리잖아. 예, 예. 그게 맞아요. 그 어떤 근거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주장한 거야? 그건 이제 뭐냐면 국가수에다가 감정 이제 의견서를 회부 받았고 또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이제 그 법의학자 의견서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3심의 대법원에서 살펴봤더니 이 국가수 의견서에는 2심 재판부를 지지해주는 내용이 없다. 아예. 그 내용 뭐였는데 그러지? 없다. 그러니까 이거가 반드시 칼날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근거할 내용이 국가수 내용의 의견서에서는 없다. 근데 니들이 그걸 차용해서 이렇게 그냥 주장했다는 거야? 그냥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로 주장했다? 내용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서울대 법의학자 의견서에서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서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 가능성도 있고 우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양다리 다 잡아서 판단해 준 거네 국가수에서. 저기 그 법의학자의 그 의견서에서. 의견은. 자, 그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법의학자의 의견이에요. 피해자의 치명적인 자창은 지금 칼이 갈비뼈나 물렁뼈를 안 찔렀어요. 이게 가루였잖아요. 수평이 되니까 갈비 사이로 딱 꽂혔구만. 맞아요. 갈비 사이로 딱 꽂혔어요. 순전히 근육만을 자르면서 심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뺄 때도 별다른 힘이 없어. 그냥 쏙 빠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찔렀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교수님. 지금 이 가해자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 이 칼을 들고 나중에 자기가 칼을 뺏은 그 사이에 찔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찔리기 전후로 칼은 계속 피해자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면 찔른 다음에 빼야 된다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아주 막 빼기가 힘들게 찔렸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빼냐고요. 근데 쏙 빠진 거지 그냥. 쏙 찌르고 쏙 빠지는 형태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런 의견이 있었던 거고 피고인이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랑 서로 마주서 가지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라고 하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찔렀다면요. 이렇게 든 상태라면 이렇게 고쳐야죠. 그렇죠. 이 등이 위로 가고 이렇게 돼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가해자가 뺏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든 간에 이제 가까우니까 칼을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었든 이렇게 들었든 요걸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찌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해자가 빼서 찔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는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찔린 이후에도 잠깐 짧은 시간이겠지만 행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은 이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그 체격이나 외형 이런 것들이 그 피해자가 더 크고 가해자가 더 작았대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지금 체격적으로 외형적으로 약한 사람한테 공격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방어할 수도 있죠. 왜 이래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방어 손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은 오히려 통상적인 타살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체격이 더 커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방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럼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네. 근데 그것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히려 일반적인 타살이랑은 좀 더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찔렀을 가능성도 이 사건은 있다.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법의학자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좀 뭐 타당성 있네. 그런데 이제 2심은 요거가 이걸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걸 막 들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제 실수로 찔렀을 가능성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했으니 유리한 것만 섭취하고 맞아요. 다른 반대 의견은 털어버린 거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지금 부족했다 이 판단이. 그건 뭐 대법원 얘기가 맞지. 요게 이제 세 번째 3심인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근거예요. 네 번째 판단을 보자고요. 4심의 판단. 대법원에서 자살은 니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자살은 따질 거 없겠네. 없죠. 예. 근데 이 네 번째 4심에서는 또다시 또 유죄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왜 유죄야?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볼까요? 일단 여기서도 중요한 건 칼날의 방향이에요. 자 피해자의 상을 이렇게 다 보면 있어, 이렇게. 칼날이 신체 외측으로 칼날이 신체 외측으로 나 있는 건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면 찔릴 당시에 피해자가 진 칼날의 방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이렇게 칼날이 줬어야 되는데 그럼 네 맞아요. 거꾸로 줬어야 돼.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이렇게 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면 이제 칼날이 바깥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졌다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안 돼. 예. 이건 가능해.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이제 쟁점이 된 거예요. 그렇지. 예. 뒤집어서 쥐었느냐. 맞아요. 그러면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쟁점이 돼 갖고 사심 공판에 막 질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가 사심 공판에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요.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심의 재판부는 어떻게 이걸 판단을 했느냐. 이 지금 가해자는 이전까지 이제 수사 그리고 1, 2, 3심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그때는 분명히 이거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었어 그동안? 예, 그냥 쥐기만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쥐기만 요렇게 칼을 요렇게 형태로 쥐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진술을 했었고 자 그러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자들이 자 칼날이 밑으로 가게 지면을 향하게 요렇게 졌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속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닌데요 칼날 위로 가 있었는데요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가해자가. 자, 이 정도면 가해자도 칼날이 이렇게 줬다는 밑으로 얘기죠. 가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이 4심 과정에서도요, 아까 그 2심에서 있었던 법의학자를 다시 소환해요. 갖고 다시 증언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의학자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우리가 통상 칼을 집어 들어서 이렇게 잡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칼을 잡으면 칼날이 바닥을 향하고 당연히 이렇게 잡아. 칼등이 하늘을 향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잡아. 너무 당연하다. 그 상태로 우리가 칼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깨 높이 최소한 어깨 높이로 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도 실수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칼날이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평이 되기도 어렵고 좌우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곧장 들어갔다 빠지고 이거 쉽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심에서 이 법의학자가 이제 전제는 이렇게 잡았다는 걸 전제하여 그렇게 하면 이거는 자기가 찔렀을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는 거지. 안 된다. 자창의 방향상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건 맞는 이렇게 얘기지. 이제 한 거예요. 또 이제 가해자가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안 찔렀으니 피해자가 찌른 거다. 스스로 찌른 거다고. 예, 요게 이제 가해자 주장의 진술이잖아요. 근데 이 진술에도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사심은 본 거예요. 자, 뭐냐? 보자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칼을 빼앗았을 당시에 이미 그 전에 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찔린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거꾸로지지. 자, 바꿔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금 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팍 찔려야 됐을 가능성.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칼을 빼앗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찔린 다음에 칼을 빼앗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가해자는 뭐라 그래요? 이 내 어깨를 잡고 칼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이미 그 전에 뒷걸음질 치다 찔렸단 말이에요. 찔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칼 뺐을 때는 이랬다니까. 그러면 이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기를 칼로 찌른 다음에 다시 칼을 뽑아내가지고 다시 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심장자창을 입은 사람이 다시 빼가지고 다시 들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하고 부딪히다가 막 찔렀다 치자고요. 그러고도 다시 빼가지고 또 다시 빼고 들었다.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게 진술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이렇게 주고 있었어야지. 거꾸로. 거꾸로? 그죠. 그래야지 이게 맞지. 심지어는 거꾸로 들고 있어요. 심지어 거꾸로 들고 탕 부딪혀서 탁 찔렀다가 다시 꺼내서 빼가지고. 했는데 뺏은 거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 이 가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정면으로 지금 계속 마주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때 칼에 찔린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막상 칼에 찔리는 상황은 또 굳이 못 봤다? 마주봤는데. 응, 이것도 너무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마주봤는데 찔린 상황을 못 봤다. 자, 몰라 순간적으로 팍 하고 다시 이렇게 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한 지금 자창을 입었는데 칼에 찔리면서 뭐 비명을 지르다는 것도 아니고 억소리를 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요. 희한하긴 희한하다. 이게 이제 이런 진술이 좀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하는 이런 그 진술, 변소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사심이 이걸 이제 배척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남는 건 이제 뭐밖에 없다? 피해자가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직접 찔렀다는 가능성 날아간다면은 가해자가 찔렀다고 밖에는 볼 수가 그래, 없다. 살인범이다 그 소리지.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물론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이제 위협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칼을 뺏어가 가지고 또 어디 심장을 찔렀다는 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 다만 이제 이 사심에서는요, 이 이제 그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원심에서는 공소 사실은요. 부부 싸움 중에 격분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바꾸긴 했어요. 피해자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항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딱 빼앗으니까 그 순간에 격분해서 찔러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고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정말 한 하면 거죠. 살인이다 이거지. 예, 5번째. 다시 대법원으로 2번째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아니다. 너네 사심 너네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제 이거예요.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 일단 이 5심에서 5번째 재판에서 쟁점은 그 대법원 3심이랑 똑같아요. 즉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과 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이 자기가 스스로 찔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야지만 이건 살인 유죄다.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 5심에서 다 인정을 해요. 맞다. 그 점은 다 맞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 있다. 사심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또 문제 있다. 또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내용이 뭐야? 그 이유가 볼까요? 뭐? 일단 우리 사심에서는 이 칼 날의 방향이 이게 지면을 향했느냐, 이 하늘을 향했느냐가 이제 중요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요게 지면을 향했다라는 걸 전제해가지고 지금 내린 판단이잖아요. 유죄를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 대법원은.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심에서 이 칼날이 바닥을 향한다고 전제했던 전제하에. 건, 전제했던 점이 가해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하지 않았냐. 그랬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니들이 인식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주셨을 수도 있다 그 소리 아니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칼날이 바닥이냐 위냐가 쟁점이 됐던 건 앞서까지 쟁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심에 들어서 그게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심까지는 이걸 막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질문도 없었다. 당연히 이걸로 본 거지 그냥. 당연히 본 거예요. 이거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가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앞서까지 여태까지 뭐 아무 이 얘기를 얘기 안 했잖아. 안 한 거는 안 물어봤으니까 이게 쟁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갖고 사심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이걸 전제로 해서 전부 결론을 내렸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심에서 법의학자가 이제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 증언도 자세히 보면 또 너네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야. 그 아까처럼 아까처럼. 섭취할 거면 섭취한 거야. 자, 뭐냐라면 아까 우리가 보통 인식을 가지고 칼을 잡으면 칼날이 바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법의학자의 얘기였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거고. 인식 가졌어도 거꾸로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그냥 경험칙에 의한 건 거고. 특히 여기서 인식을 가졌으면이라고 전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맞아요. 보통은 인식하고 하면 이렇게 잡죠. 칼날이 바닥으로 가게. 근데 흥분한 상태라면 뭐 인식 없이 그냥 주워 들을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황을 살펴보면 부부 싸움 중에 나가려고 하니까 에이씨. 딱 열받아가지고 확 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죠. 맞아. 예.
충동적으로 격분해서 잡았다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칼날이 밑으로 가게 잡았을 거라고 전제할 수가 없다. 맞아, 그건 맞는 얘기 같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아, 나 이렇게 드는 사건 해봤어요. 거꾸로 드는 사건. 이렇게. 네. 너무 막 흥분하거나 흥분해가지고 격분하거나 이렇게 들은 적이 이렇게도 들 수 얼떨결에. 있죠. 얼떨결에. 자, 이거 말고 이 사건에서 이 칼날이 바닥을 향해 있었다라고 볼 어떤 증거도 없다. 예.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 이제 피해자가 이 사심에서 이 반대로 이렇게 칼날이 하늘로 가게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수로 찌르면 칼날의 방향이 자창의 칼날 방향이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외부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이 자창에서 이 상흔을 가지고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맞아요. 칼날 거꾸로 들으면 가능하니까 그건 가능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창 형태만 놓고 보자고요.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가해자가 찔렀다라고 상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게 자창이랑 맞는지 아닌지 합리적인지도 보자고요. 왼쪽 가슴에 수평 형태로 다른 손상이나 주점 방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가해자가 빼앗았어요. 그죠? 빼앗아 가지고 칼을 찌른다라고 하면 저 교수님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이 칼을 빼앗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빼앗을까요? 이렇게 빼앗겠죠. 그렇죠. 손잡이 쪽을 칼날을 이렇게 잡진 않을 거 안 아니에요. 잡지. 그럼 손잡이를 이렇게 잡는다 하면 빼앗았을 때 교수님 칼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빼앗은 가해자가 칼을 잡는 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찌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찌르면 또 칼날이 몸 안쪽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가해자가 찔렀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빼앗았을 때 이렇게 빼앗았어.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찔러야 되는데 칼날이 바깥으로 가게 하려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찔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렇죠? 마주본 상태에서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뺏어가지고 찌르는 것도 이 칼날의 맞아, 방향이 바깥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아. 이게 아니면은 다르게 뺏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의 그걸 잡아서 뺏어갖고 다시 쥐어서 찔러야겠지. 그렇죠. 그거밖에는 없는데.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뺏었어요. 다 이렇게 해서 이상해져서 가지고 다시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짚겠죠. 이렇게 쥐어서 옆으로 찔러야 돼. 근데 또 그나마도. 이렇게 지었는데 또 옆으로 이것도 또 옆으로 찔르면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애매하다. 거예요. 이게 가해자가 칼 뺏어서 가해자가 찔렀다라고 해도 자창 형태랑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상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심의 법의학자가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심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부합하는 것만 이제 해가지고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5번째 재판. 5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이제 근거인데, 자, 이 타이밍에서요. 아까 교수님 초반에 질문하셨었죠. 가해자랑 피해자 성별이 뭐냐? 잠깐 중간에 셀게요. 가해자랑 피해자의 성별이 뭐였을까요? 교수님은 그냥 바로 맞추셨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남편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 남자지 뭘 그래.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그럼 죽은 사람. 칼에 찔러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남녀가 있는데 한 명이 칼에 찔러서 죽었다? 그러면 여자가 죽었을 거로 생각하지만 여자가 죽었을 이 경우는 칼을 먼저 든 사람이라 나는 볼 것 없이 남자라고 봤어.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아내, 피해자는 남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자,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게 들으시다가 나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지. 라는 그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성별을 다르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판단이 혹시 달라지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가해자가 남편, 피해자가 아내라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가해자가 아내고 피해자가 남편이었다라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앞에서 뭐 이거 칼로 찌르고 뭐 하고 이런 판단이 혹시 달라지셨는지가 제가 좀 그럼 궁금하거든요. 아내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뺏는 거 쉽거든 남자가. 그렇죠. 뺏어갖고 찔렀을 수도 있지. 그렇죠. 남편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반대잖아. 자. 근데 애초부터
부부싸움 한다고 그래서 칼 집어드는 건 남자일 확률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제가 늘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가해자가 남자냐 뭐 피해자가 남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얘기 나오는 게 뭐 페미니스트다 뭐 성차별이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이제 나오는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게 어떤 성 고정관념이라든지 뭐 성차별 페미니즘적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살인 사건에서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휴리스틱이라는 개념 때문일 수도 있어요. 휴리스틱. 휴리스틱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나 정보가 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 혹은 이거는 뭐 굳이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갖고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신속하게 판단을 하겠죠. 이럴 때 작용을 하는 기제가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요 어림짐작이에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냥 짐작하는 딱 하면 거야.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일 거야 칼 들은 건 대체로. 맞아요. 뭐 이렇게 인식하는. 예, 예. 자 휴리스틱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교수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모든 사안을 항상 엄청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면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못 살지. 못 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리스틱이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가능하고 복잡한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그 장점이지. 다만 단점이 있어요. 편향될 가능성이 그렇지. 있죠. 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과도하게 일반화할 위험성도 있어요. 당연히 단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 사건을 접했을 때 당연히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라고 여기는 요게 어떤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그것 때문이 그거는 아니고 아니에요. 휴리스틱 때문일 수 있다. 특히 휴리스틱 중에서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것과 가용성 휴리스틱 저는 뭐 이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표성 휴리스틱은 뭐냐라고 하면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을 딱 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때 뭘 갖다 판단을 하느냐? 내 과거의 경험과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원형을 가지고 이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성 휴리스틱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그마한 하얀 강아지 하면은 걔는 귀엽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나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불려. 그런데 이따만한 도사견이 그거는 무섭다고 다가온다. 생각하지. 그러면은 확 숨거나 움찔하거나 하잖아요. 왜? 저 개는 사나울 것이다. 저렇게 크고 이렇게 막 억세게 생긴 개는 사나울 것이다라고 내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예. 요게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이에요. 내 얼굴 보고 내가 싸나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게 린다의 직업 추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건데 자, 이 글을 들어보시고 교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린다라는 여성은 31세이고 독신이고 본인의 생각을 기탄 없이 얘기하는 성격이고 매우 머리가 좋다.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다. 어우, 막 그려지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이 린다는 인종차별, 그다음에 사회 정의 이런 것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그런 어떤 반핵 시위에도 자주 참가를 했다. 자, 그 이 정보가 있어요. 딱 보이네.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1번 린다가 페미니스트일 확률. 2번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 은행원은 절대 아닐까. 3번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 두 개 다일 확률을 예측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뭐 바로 답 나오겠는데? 일단 페미니스트일 것 같다라는 확률이 가장 높게. 압도적으로 높지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거는 둘 다일 것 같다. 페미니스트도 되고. 은행원이기도 하고. 페미니스트는 하여튼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은행원일 것 같다. 그냥 순전히 은행원만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게 제일 적어요. 응답자의 85%가 이 순서로 답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인구 중에서 페미니스트보다는 은행원이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보려 그러면은 2번의 확률이 가장 높아야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은행원이 확률이 더 많으니까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쵸. 페미니스트보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3번 둘 다일 확률은 1번이나 2번 확률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작지. 두 개가 다 충족되기는 어려우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 딱 듣고 둘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은행원만은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왜? 대표성 휴리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학을 전공하고 반핵 시위에 막 그렇지. 참가하고 사회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그리고 그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하면 페미니스트일 수 있다. 이게 대표성 휴리스틱인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이고 가용성 휴리스틱은 뭐냐면요. 사건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뭘 갖다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 기억에서 잘 쉽게 떠오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에 잘 떠오르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한테요, 그 4페이지 분량의 그 소설을 보여주고 나서요, 1분 동안 읽게 시켜요. 자, 그리고 2가지 질문을 하죠. 1번 질문은 뭐냐면, 이 영어니까 이래요. 소설에서 7개로 된 그 단어 중에서 철자가 7개로 구성된 그 단어 중에서 소설에서 본 것 중에서 끝자리가 ing로 끝나는 단어는 몇 개 정도였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게 1번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질문은 똑같이 7개로 알파벳으로 형성된 단어 중에서 6번째 철자가 n. n인 단어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끝자리 마지막 3개가 ing로 끝나는 게 6번째 철자가 n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사람들이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어떠냐라고 하면은 2번이 훨씬 많은 게 팩트예요. 왜? 왜 그러냐면요, 교수님. ing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교수님? 6번째 철자가 n이잖아요. 그러네. 그쵸?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6번째 철자가 n인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끝자리가 3개가 ing는 포함이에요. 일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번 질문에 대한 답보다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n이 들어가는 거는 ing나 그 n이나 같은 거네. 맞아요. 더 크죠. 더 크죠.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기 쉽잖아요. 끝자리가 ing인 게 그렇지. 6번째 철자가 n인 단어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더 많다. 떠오르기가 더 쉬운 걸 가지고 맞아요. 요게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범죄 사건을 보는 게 통상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물리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일 수 있고 우리가 노상 보잖아요.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럼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걸 떠올리기가 쉬운 거예요. 가해자로 돼버리지. 네, 요런 게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페미니즘 성향이 있거나 성차별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요게 이제 잠깐 중간에 샛길로 샌 거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건에서 이제 가해자는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 이제 지금부터 아내 남편으로 가요. 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남편이야. 맞아요. 아내는 160 정도의 체형이었고 이제 남편은 170 이상. 아내 말에 따르면 한 174, 5 정도 된대요. 남편 키가. 자, 이렇게 되는데 성별이라든지 체격 조건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자, 이 지금 아내가 아무런 저항도 안 받고 남편한테 칼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칼 뺏어서 또 찔렀다 치자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야. 체격이 더 큰 남편이. 예. 그런데 지금 이 기록상에서 보면 이 사건 기록상에 보면은 이 아내는 상처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아내가 남편한테 칼을 빼앗아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보기도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체구가 작은 여자가 체구가 큰 남자한테 칼을 뺏어가고 확 찌르는데 찔러버린다? 두 사람한테 아무 상흔이 없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이런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도 또 사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내의 진술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뺏어갖고 다시 오른손으로 들어야 돼요. 맞. 이제 그 중간에 찔렸다 그러면 다 찔린 다음에 빼갖고 다시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 뭐예요? 아까 이게 찔린 부위가 수평이 수평. 찔린 부위가 그 또 근육만 있는 거여서 쉽게 뺄 수 있다라는 그 법의학적인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람이 조금 뭐 이렇게 금방은 되게 막 하고 바로 안 쓰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 찔렀다가 빼서 다시 들고 있었을 수도 잠깐 있다.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금방 직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를 얘기한 거고 이게 굉장히 그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남편이 지금 칼에 찔려갖고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진술 중에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게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칼에 찔리는 거를 너 못 봤어?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순간적이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격분돼 있고 남편이 막 칼에 찔렸고 이런 상황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막 아차하고 잘 못 봤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근거로 이 아내한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죽였을 수도 있지만 예.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기는 해요. 내가 봐도. 거꾸로 들은 것 같아요. 쌈박질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열받아. 주워 들은 게 마누라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렇죠. 나가려고 그러니까 에이씨 하고 집어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 거꾸로. 그리고 이게 하니까 팔 잡고 뒤로 물어날 때 책상에 부딪히면서 반동이 있었던 것 같아. 탕 튕겨서 올 때 얼떨결에 이렇게 찔렸다가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아내는 그 사이에 하지 마. 이걸 잡은 거 같고. 여보 하지 마. 이렇게. 탕 이렇게. 응. 근데 요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이게 보면 이게 거꾸로 지어가지고 얼떨결에 찌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분명한 거는 거꾸로 들었어야지 맞아요. 예, 이렇게 예. 들었다면 이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뺏어서 찔렸다고 보기에도 이게 지금 설명 안 맞죠. 되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예.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다가 반동에 의해서 아내가 탁 걸리니까 밀다가 탁 걸리니까 튕기면서 찔렀다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수평이 가능해요. 그렇죠. 아내가 키가 작은 아내가 찔렀다면 수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보고 찌른 거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보통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찌르면 요렇게 들고 요렇게 이렇게 찌르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찌를 때는요 옆으로 찌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결대로 그냥 이렇게 찌릅니다. 이거 구태여 돌리는 사람 없어요. 이거 돌리는 게 얼마나 불안전한 자세인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찌르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고의로 찔렀다는 건 살인죄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5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6번째 6심이 열렸을 거예요. 이건 무죄지 뭐. 근데 제가 그 결과를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더라고요. 아니, 무죄. 이건 무작정 무죄인 거예요. 근데 무죄가 다시 나왔을 가능성이 아니, 무죄입니다. 이거. 높겠죠? 네, 이건 무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은 가지만 뺏어서 찔렀을 정교하게 찔렀을 있죠. 개연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0.00 몇 %라도 남편 거 탁 뺏어갖고 탁 들고 착 찔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칼날의 방향이 이게 너무 무지하게 통상적이지가 중요하죠. 않아서 이 사건이 이렇게 쟁점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예, 이 칼 잘 들어가죠. 갖고 왔네 소품으로. 그렇죠. 이렇게 들었다면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으면 아예 말이 안 아예 되는 말이 안 거고. 되고 남편이 이렇게 들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팍 집어들었는데 확 집어들은 게 이 상태고 이 상태에서 잡고 마누라 나는 달려가려고 그러고 마누라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가 책상에 탁 걸리니까 탕 튀기면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뿌리칠 때도요 잡고 있던 거를 밀다가 확 당기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상태에서 막 밀다가 탕 부딪히면서 튕기니까 뒤로 탕 튕기니까 빠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찔렀을 수는 있겠어요.
그 뒷걸음질 친 건 남편이에요, 교수님.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붙잡은 상태로 남편이 들어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잡아 당기면서 지가 책상에 걸린 거 아니야. 탕 걸리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탕 걸려가지고 튕기면서 이렇게 수는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이게 거꾸로 갔지. 칼날이 바깥으로 간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아내가 남편의 이렇게 들었어도 네. 이거를 뺏어 가지고 다시 잡아서 칼날을 옆으로 해갖고 갈비 사이를 보고 그렇게 찔러서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아내가 찔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밖에는 안 되잖아요. 뺏어야 돼. 일단 남편 거를 제압을 해서 뺏어가지고 칼을 딱 들고 남편이 저항도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갈비와 갈비 사이를 이렇게 찔러놔요. 그것도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찌르는 것도 아니고 갈비하고 갈비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틈 갈비를 쭉 눌러서 찔러야 돼.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불식간에 뺏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손 다치하지 맞고요. 이렇게 이제 뺏으면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찌를 수도 없잖아요. 이거 모르긴 해도요. 대법원 판사들도 이거 갖다 놓고 많이 했을 엄청 거예요. 해봤을 것 같죠? 이렇게 들고도 해보고 이렇게 들고 판사들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뺏으면 이렇게 놓고 갈비 사이로 이렇게 소 정육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아주 정교하게. 예,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 결론 내려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최소 6심까지 갔는데 아마도 교수님 말씀처럼 절대 무죄일 제 생각도 이제 무죄가 나지 않았을까. 그게 합리적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래서 굉장히 사안 자체는 안 복잡했는데 판단이 엄청 복잡했던. 이거는 대법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대법원의 존재 가치를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 2번이나 이거 무죄다. 무죄다. 존재 가치. 엄청 했을 거예요. 이거 들고. 그랬겠죠. 대법원 다들. 판사들이. 네, 판사들도. 이 시연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원심대로 1, 2심대로 갔었으면 이 아내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남편을 그것도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돼갖고 인생 진짜 비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3심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이 판단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잘 전달이 될까 너무 그래서 고민됐어요. 소품을 준비했구만. 소품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소품값 주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품 이제 잘 보죠. 이거 우리 연구소에 갖다 놔야겠는데 놓고가 있다가. 이거요? 알겠어요, 교수님. 나 연구할 때 봐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은 공 박사하고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왔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 뭐 지식이 한 단계 확 업됐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 우리 홍 박사가 찾아온 진술 분석 고의적 살인이냐 우발적 사고냐 네. 배우자 사망 사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